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해당 지역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곳도 있지만 주민들 불만이 폭발 직전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유용한 정보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이신가요? 네, 2주 만입니다. 네. 예. 지금 일기 이제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결과 이제 이달 말에 발표된다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고 집값은 또 뭐 덜썩인다고 하는데 네. 덜썩일 줄 알았는데 분당 말고는 별로다 이거예요, 네. 지금. 네. 왜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되면 뭐 덜썩이는 게 네. 예전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점점 그 사업에 대한 그 확실성,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뭐 부담적인 그 능력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들 그 불만들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좀 인접해 있고 주택 가격이 네네. 높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나중에 뭐 건설을 하게 돼서 분양을 하고 그 분양 수익을 가지고 사업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덜할 텐데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높게 좀 측정을 하기가 좀 어렵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도지구 발표가 이제 11월 말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뭐 많이 관심들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분당 중심으로는 재건축 기대감들이 커져서 최근 호가가 한 3억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의율 같은 경우도 평균 90%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동의율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순회동에 있는 지금 양지 1단지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가 올 초에 한 14억 정도 했던 그 가격이 지금 17억 3천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시장 흐름 안에서도 뭐 가격 협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떨어지면 가격 협상들이 이루어지면서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추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가격들을 내리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막 지금 뜨겁지가 않은 게 분당이 예전에 좀 광범위하게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네. 하면 지금 역세권 중심이나 단지 규모가 좀 있거나 그런 곳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좀 호가가 올라가는데 역하고 좀 멀다든지 아니면은 그 선도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국지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당 외 지역을 뭐 보면은 뭐 그 일기 신도시 보면 뭐 일산이라든지 평촌이나 뭐 중동 뭐 여러 곳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은 뭐 현재 뭐 지금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상승률 같은 경우도 분당은 누적 상승률이 한 3.9% 정도 되는데 지금 부천이나 이런 곳들은 한 1.27%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승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안에서는 좀 가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당 집값이 뛴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게 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일산은 용적률 때문에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뭐 승자 저주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났는데 그러면 승자가 됐는데 네. 승자가.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는 했지만 이제 계산서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계산서 나오면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게 납부가 가능한 건가? 괜히 음식을 많이 시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재건축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내놔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사업들 하면은 공공기여라든지 또 추가적인 분담금이나 또 재건축이 예전처럼 어떤 사적인 이익으로 가는 이 사업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공공에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건 공짜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놔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기여 점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분당하고 또 비교가 많이 되는 곳들이 일산이 있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까 누적 상승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산의 서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지수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원인들을 보면은 분양할 수 있을 때 그 분양 가격도 지금 높게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 팔 수 있는 판매되는 그 주택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적률들을 보더라도 고양 용적률 보면 3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분당은 326% 정도. 그러니까 26%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건 26% 정도의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그 부족하게 되죠. 그럼 그 부족한 거는 추가적인 분담금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추가 분담금에 대한 상승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추가적으로 분담금을 뭐 그 한 3억 정도를 더 내야 된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분당은 오히려 돈을 뭐 돌려받는다 황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일산은 지금 한 3억 정도를 더 내야 된다라는 이런 뭐 차별적인 아무래도 그 뭐 계산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약간 승자의 저주 어떤 승자는 웃을 수도 있는데 네. 또 어떤 승자는 좀 그 뭐 이기고도 약간 찝찝한 뭐 그런 뭐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송 대표님 말씀 같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일산 같은 그런 쪽에서는 이게 재건축 사업 자체가 네. 이게 탄력받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탄력받기도 어렵고요. 네. 최근에 발표되는 기존의 창릉 신도시라고 해서 3기 신도시라는 지역이 그 일산보다도 서울하고 더 가까운데 3기 신도시도 공급을 네.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5만 호 정도의 그 공급 안에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예. 공급되는 곳도 이 일산보다도 서울하고 더 인접한 곳에서 또 추가적으로 공급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재건축을 만약에 한들 더 앞에 있는 그런 주요 택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건축 탄력 받기도 지금 용적률 계산을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좋은 그런 자리에서 주택 공급이 나온다. 그리고 더 싸게 나온다라는 거는 일산 쪽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굉장히 좀 상실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 여기는요. 네. 지금 뭐 서울에서는 거의 뭐 마지막 노른자로 네. 불리던 게 이제 네. 개포주공 6, 7단지. 네. 요거도 이제 강남구청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처리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한 재건축 7분응선 넘었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고 35층 네. 이제 재건축 단지가 확정됐는데 네. 이걸 갖고 뭐 예상보다 층수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지막 노린자로 불리우는 네. 맨날 근데 뭐 맨날 당군이래 마지막 노린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흰자는 다 어디 갔어요? 노른자밖에 없어. 네, 노린자가 많은데 네, 이 네. 노린자라고 불린다고 해요. 뭐 네. 여러 보도들을 보니까.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층수를 낮췄다라는 거는 고층으로 개발하면 아무래도 공사비도 좀 많이 들고 기간도 좀 오래 걸리게 되게 되겠죠. 근데 역시 강남권 안에서도 최근 들어서 아무리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해도 비용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진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비가 인상되는 그 과정 안에서 그 초고층으로 하면 비용도 좀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기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고층보다는 좀 층수를 낮추는 그러니까 49층 선택이 아니라 35층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비용 증가에 대한 그 부담감들은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개포 6, 7단지가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약 한 2,700세대 정도 되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그 규모 크면 항상 또 신도시급 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만큼 그 개포동 일대 주택 공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6, 7단지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지금 41년 차 정도 된 아파트에서 높이도 지금 최고 높이는 한 114m 정도 되니까 아마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 주변에 그래도 그 산이라든지 대모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뷰가 상당히 잘 나와가지고 괜찮은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사업지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곳에서 지금 뭐 수주 경쟁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송파구 잠실도 지금 재건축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지역은 이제 15년 넘게 대규모 재건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없던지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게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네. 아무래도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여기 이제 잠실에서 개발되는 곳들이 이게 잠실 하단 쪽이 아니라 상단 쪽에 네.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강남의 개포보다는 오히려
잠실 쪽에 있는 그러니까 송파죠. 송파에 있는 잠실 뭐 5단지라든지 이쪽을 네. 더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도 최근에 그 청약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일대 그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보게 된다면 지금 청약 경쟁률이 일반 분양이 268대 1 정도 나왔어요. 그런 높은 경쟁률이 나왔던 곳에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잠실 일대 재건축 정비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그 CG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신천동에서도 한 2,700가구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르엘에서도 한 1,800가구 정도 나와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뭐 한 4, 5천 가구 정도 가까운 곳들이 신천동에서 지금 나오게 되고요. 또 밑에 장미 1, 2, 3차도 한 5천 가구 가까이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잠실 주공도 한 6,500가구 정도 나오니까 저 그 일대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의 뭐 굉장히 그 서울 안에서도 주요 그 핵심지에서 주택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재건축이 만약에 완료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가구 정도가 잠실에서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나오게 되니까 잠실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주택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네. 여기에 뭐 소위 말하는 그 천지개벽하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과정 안에서 여기 학원가나 신천동 일대 학원가들 이런 것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 그 교육부 안에서 뭐 이제 중학교라든지 뭐 교육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이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합의점에 이르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 잠실 일대가 2006년부터 2008년도 그때 그 한강변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그때 이후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잠실의 그 관심도가 강남의 하단부에 있는 곳들보다도 오히려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만 저기 뭔가 좀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 아닙니까 요새? 그러네요. 저기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이달에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이 이제 공급된다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분위기 봐서는 내년에도 분양가는 오를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수요자 관심이 높다는데 지금 이제 입지도 좋다면서요. 네. 입지는 그 업무 지역하고 좀 가까운 곳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그 띄기는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당산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라는 곳이 여의도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흥동이라든지 등촌동 이 지역 일대도 뭐 일자리들이 일정 부분 있다 보니까 요 지역도 상당히 좀 관심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선동 2가 그러니까 뭐 광화문하고 가까운 곳에 인접한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한 1,200가구 정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거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용 면적 보면은 39제곱미터, 44제곱미터, 59, 뭐 39 이렇다 보니까 면적 자체가 예전 아파트 대비했을 때 상당히 작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양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위 그 개발하는 그 개발의 주체들이 면적을 굉장히 좀 잘게 자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분양 가격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전용 면적이 저렇게 작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 주택을 그 공급하는 그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 저 과정 안에서 내 집 마련하고 이사를 한 번, 두 번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그러니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1순위 청약 같은 경우도 뭐 서울에서는 세 자릿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성과들은 일정 부분 좀 좋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는 있는데 저런 그 전용 면적의 그 면적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의 그 열기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열기 대비했을 때 나중에 분양을 받고 나서의 자산 가격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서울 분양시장 열기하고 또 수도권하고 약간 또 다르다면서요. 실제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실제로 계약된 아파트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청약 당첨돼도
실제로 계약까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분양 그 열기가 수도권까지 퍼졌는데 지금 그 퍼지는 과정 안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다 보니까 아까 분양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가는 높아지고 대출 조이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의 열기도 약간 좀 식어가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지금 3분기 아파트 초기 분양률을 보면 한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수도권은 한 70%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그 3분기 초기 분양률이 54.5%인데 전기 대비했을 때는 29%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열기가 굉장히 좀 하락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4분기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양률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 그 뭐 원인은 가장 크게는 두 가지를 보는데 분양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이탈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인근 시세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고 가격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안전마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에 대한 격차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메리트를 좀 많이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굉장히 좀 감소가 되고 있다. 그런 감소되는 그 흐름이라고 본다라면은 뭐 수도권들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지방권에는 그 미분양들이 해소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방권의 미분양들은 추가적으로 더 누적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에 대한 그 규제책 이런 부분들도 완화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양률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 장세가 대출 규제가 들어온 이후로 굉장히 좀 위축이 됐고 그런 장세가 우리가 선행 시장으로 보고 있는 그 분양 시장에서도 영향력들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 초기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잘 파악을 해 본다라면은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뭐 한 1분기 정도까지는 부동산 시장들이 좀 그 침체되고 거래량들이 좀 축소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막 지수가 막 2,400도 무너지고 해서 뭐 지금 대표님 설명 들으면서도 막 정신이 없네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부동산까지도 이렇게 빠지기 시작한다면은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재앙이거든요. 주가 지금 대출 규제 부분이 이제 그거 한데 그 바람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분양 받고도 지금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주식 빠지면 당연하죠 뭐. 집 보러 다니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치킨하고 피자 시키던 거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시켜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식인데 지금 요 아파트 가격은 그럭저럭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주식 얘기했는데 뭐 예전에도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주식하고 아파트의 상관성들이 있어요. 보통 주식들이 좀 더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사실 돈을 벌어야지 뭐 아파트도 아파트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저렇게 무너졌다라는 거는 아파트 시장에서도 사실 조금 그 거래량 축소 뭐 이런 거하고 연관성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지금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주식 그 시장에서 그 추세들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하고 비슷하게 뭐 서울하고 수도권도 좀 점차 빠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시장의 그런 어떤 뭐 지수가 하락하는 만큼 이 하락하는 만큼 아파트 시장에서도 돈이 안 돌아서 그런지 또는 주식으로 돈을 못 벌어서 그런지 주택을 사질 않아요.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지금 서울의 매매랑 임대차 거래량을 보더라도 뭐 돈을 벌어야지 뭐 집도 사고 그다음에 이사도 가고 할 텐데 거래량들이 지금 7월 달이 한 9천 건 정도 됐는데 지금 10월 달은 한 2천 건 정도로 푹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9천 건 대비했을 때 2천 건이라면 굉장히 많이 지금 그거 진짜 거래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거래량들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대출에 대한 규제 영향만 계속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보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언급을 하고 뭐 가격이 올라서라고 관망세다 뭐 이런 언급들을 하는데
이런 부동산 시장이나 무슨 경제라는 것들이 하나의 그 변수만으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아까 계속 우리가 머니쇼에서도 앞에서도 주식을 언급하고 부동산 넘어가는 이유도 이런 주식시장. 뭐 제 주변에도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그 돈을 뭐 벌어서 집을 몇 년간 사셨던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미국 주식도 네, 그럴 테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조금 여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뭐 매수 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축소됐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이 아파트 시장이 뭐 금융적인 그 여건 뭐과 함께 이런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투자 시장에서도 위축된 그런 지표들하고 아파트하고도 상당히 많이 닮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